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잠시 쉬고 돌아왔는데요. 동적 가족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적 가족화는요, Kinetic Family Drawing, 즉 KFD라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내적인 상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종이를 가로로 제시를 하고 가족을 그리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만화같이 그리거나 머리와 뼈대만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안 되고요. 그 외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는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KFD를 통해서 가족 내에서 아동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동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 등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감정이 솔직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힘의 분포, 친밀감, 단절감과 같은 가족 역동성 파악에 용이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엄마가 가장 가깝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누나, 할머니 순이고요. 아버지와의 거리가 가장 멀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동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마음의 거리와 친밀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친밀감이 있고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아동은 가족과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깝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쏙 빼고 그리는 경우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가 없다란 뜻이겠죠. 따라서 이런 아동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고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경우, 학대당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가족이 모두 일렬로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가족 간의 어떤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고 침대와 소파가 이렇게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빠는 앉아있고 누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굳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까지 적어놨어요. 이것은 무기력하고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을 주로 누워있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한 공간에 엄마와 작은 오빠, 큰 오빠는 한 공간에 있고 아빠는 거실에, 나만 다른 공간에 혼자 있는데요. 가족 내에서 나만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 역시 각각의 구획을 나누어 구획 안에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족 상호 간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간의 응집과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각각의 인물들의 발 아래에 무엇인가 다 그려져 있어요. 맨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인물을 받쳐주는 무엇인가를 그리는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석이나 의자 등을 그려서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명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그려진 반면에 나머지는 이렇게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게 생략해서 그렸는데요. 인물상의 크기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 키나 덩치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아동이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감정과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키가 가장 큰 인물은 존경받는 대상 또는 권위적인 대상, 즉 가정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키 작은 인물은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눈, 코, 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피검자가 가족 구성원에게서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을 반영하는데요. 얼굴 표정을 생략한 경우 가족 내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거리감을 두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풍경 구성법인데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어떻게 그리느냐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나 내면의 심리, 갈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을 보시면요. 먼저 치료자가 사면에 테두리를 그린 도화지와 사인펜을 내담자에게 건네줍니다. 치료자가 사물을 차례대로 지시를 해서 그것을 그리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강을 먼저 그리세요 라고 하면 강을 그리죠. 그 다음에 산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산을 그립니다. 그 다음 밭,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 적어도 10개, 요 10가지 이상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려놓고 싶은 사물이 있으면 또 그려놓게 합니다. 모두 다 그린 다음에 색을 칠하도록 합니다. 네, 이 그림이 풍경 구성법의 예인데요. 각 항목의 그 상징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강은 무의식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강의 흐름이 원활하고 강이 넓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의식이 자유롭게 잘 방해받지 않고 어떤 무의식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강박 경향이 심하거나 자아 경계가 아주 약한 사람은 강가를 정성스럽게 돌로 이렇게 쌓거나 콘크리트로 방파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무의식의 흐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방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산은 주어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극복해야 할 그 문제의 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을 굉장히 많이 그린다면 이 사람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밭 혹은 노는 수확 및 풍요로운 열매, 결실이 있는데요. 수확한 후에 한가 논의 모습을 그린 경우는 그린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것이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이고, 논과 밭에서 막 일을 하는 모습 있잖아요. 밭을 갈고 정리하고 이게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 뭔가의 그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면학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네, 길은 의식이며 방향을 암시하고 있어요. 인생의 길로서 명확하게 의식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이 쭉 연결되어 있거나 길게 뻗어 있으면 자신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길이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다든지 뭔가가 막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그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 혹은 어렵다 이런 걸 뜻하게 되는 거죠. 길이 강 위에 다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심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길이 강으로 차단되어서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 즉 결혼을 의미한다라고도 보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과거의 여성상에서 비추어 볼 때 여성의 미래가 남성들에 비해서 진취적이거나 희망적이지 않고 결혼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꽃은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또 개화에서 결실을 이루는 최초의 단계이므로 성장 발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스러움을 뜻하게 되는데요. 조현병 환자들은 꽃에 색칠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동물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현병 및 대인공포증 환자는 토끼를 좋아하고 싸워서 상처 입은 고슴도치, 매, 사자 등을 그리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물려있는 듯한 쥐를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돌은 단단함, 냉정, 불변성을 의미하는데요. 큰 돌이 강을 가로막고 있으면 장애가 되고 큰 짐이 됩니다.
네, 다음은 학교 생활화, Kinesthetic School Drawing, KSD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포함해서 선생님과 한 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림을 그린 후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동의 심리 상태나 학교 적응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까 가족 동적과 그림 검사를 설명했었는데요. 배경이 학교라는 거지 사실은 그 검사에 대한 어떤 평가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어떤 친구와의 거리가 가까우냐, 어떤 친구와의 거리가 뭐냐, 혹은 학교를 그리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데 나는 저 구석에 혼자 있다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굉장히 크고 위압적으로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있고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고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Drawing a Person in the Rain, DIPL입니다. 이것은 그 피검자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그림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비는 스트레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비가 내리고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를 엄청 강하게 많이 그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실시 방법은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도록 하되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을 그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림을 그린 후 피검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는 스트레스를 뜻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대상자가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비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가 나에게 막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우산을 활용해서 잘 막고 있다, 잘 피하고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산은 대처 자원을 뜻합니다.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그림은요, 빗속에서 멍하게 비를 다 맞고 서 있어요. 표정도 울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먹구름이 막 끼어 있어요. 네. 여기서 비와 강한 빗줄기와 먹구름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어요. 대상자가 엄청나게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 맞고 서 있다는 거예요. 비뿐만 아니라 먹구름이라든지 웅덩이, 번개, 천둥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들에게서는 이 빗속의 사람 그림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유화와 주제화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시행하는 미술치료가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제나 방법을 내담자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리게 하는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에 모두 활용됩니다. 내담자의 자발적인 표현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동화는 가족이나 내담자들이 소집단으로 이루어 한 장의 종이에 협동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집단 치료의 장점을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사실 나 혼자 그림을 그리면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만 협동화를 그리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 조율도 해야 되고 나름 그 집단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규칙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협동화는 공동 그림으로 새로운 집단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활동을 인지하고 자기의 태도를 집단에 어울리게 만들어가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네, 테두리법은 내담자에게 도화지를 제시하면서 용지에 테두리를 그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 테두리를 그려놓고 그 안에 어떤 것이든지 자유롭게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번뜩 떠오르는 것을 그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은 조형 활동을 자극하고 공포를 줄일 수가 있어서 자아가 허약한 내담자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잉 행동, 주의 산만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지지도 가능한 기법입니다. 네, 콜라주 기법은 신문, 잡지, 극장의 포스터, 광고 등의 스크랩과 쇠붙이, 나무 조각 등을 화면에 붙여서 구성하는 작업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술 기법으로 거부감을 줄이고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네, 난화는 이 난이 어려울 난이나 난초할 때 쓰는 난이 아니고요. 난해하게 의미 없이 이렇게 그린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scribble, 극적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목적 없이 마구 선을 막 그려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연상되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내담자에게 활용되며 만화 속에서 숨어있는 이미지가 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정 차트 만들기는 도화지에 몇 개의 칸을 구분하고 여기 보시는 듯이 이제 최근의 감정을 그리거나 아니면 색종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칸 없이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펙트럼의 띠로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조소는 조각과 소조 활동이죠. 깎아서 형체를 만들거나 붙여서 만드는 활동인데요. 주로 점토를 이용해서 인물상을 만들거나 자기 느낌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분노나 적개심의 표현 또는 대상관계가 부족한 내담자의 치료에 유용합니다. 백낙선 소장에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것을 제외하곤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동물이 하나 있고 또 여기 자신 같은 애요. 어떻게 보면 좀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이들의 그림에는 의인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아이들의 표현에 비해서는 표현이 좀 떨어지는구나. 일단은 전체적 이 클래스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은 어려 보인다. 2학년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그림에는. 글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업 성적이나 이제 학교 내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아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채도가 낮고 명도가 낮은 이러한 색들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는 받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뭘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우주 같으네요.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인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이제 다양한 컬러를 썼어요. 굉장히 원만할 것 같다. 백 소장은 아이들의 그림에서 가족관계와 스트레스 그리고 몸의 건강 상태까지 짚어냈다. 과연 백 소장의 그림 분석은 맞을까? 다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좀 외로운 아이 같다, 가정환경이. 스스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 같다. 얘가 지금 가정이 맞벌이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이렇게 떠오르네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어린이는 15개월 때 그때 열성경기를 앓았어요. 그래서 뇌손상으로 인해 갖고 지금 지체 상태예요. 이번엔 모범생 컴플렉스에 시달린다는 아이의 그림. 그러나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친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좀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는 한마디로 바른 생활 어린이에요. 그래서 늘 선생님의 표정을 살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제일 흐트러짐이 없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림인데요. 정서가 가장 안정된 아이의 그림이다. 그 그림은 라는 아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집에 딸만 셋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양보심도 많이 길러졌을 것 같고 집안 가족 분위기도 차분한 분위기예요. 백 소장의 그림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전문가분하고 만나서 두 분이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일치해요. 조금 참고가 좀 되셨습니까? 예, 많이 참고되는 어린이가 몇 명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린이는 더 조금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속엔 말로는 미처 표현하지 못한 내면의 얘기들이 담겨 있었다. 어떤 인간관계나 또는 살아오면서 건강이라든지 또는 자아실현, 가족관계 이거에서 비롯된 것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 다 발견하게가 돼요. 이 색채를 통해서. 그리고 색채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 언어예요. 온회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였던 그 무의식의 세계가 표출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미술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네, 1번 미술 치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내담자의 미술 치료는 내담자의 방어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켜서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죠. 2번 미술 치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미술 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작품에 대한 그 수준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품 활동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3번 미술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의 집, 나무, 사람 검사는 무의식의 표현을 장려하는 데 쓰기보다는 보통 이제 심리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 진단 검사로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그 집, 나무, 사람 검사할 때 사람을 그릴 때는 무의식적인 측면보다는 의식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동적 가족화 검사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적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가족이 가만히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가족화는 동적 가족화 말고 그냥 가족화 검사도 있어요. 그거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4번 테두리법은 도화지에 몇 개의 칸을 구분하고 최근의 감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에 동그랗게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화지에 몇 개의 칸을 구분하고 최근의 감정을 그리는 것은 감정 차트 그리기입니다. 그리고 풍경 구성법은 치료자가 차례대로 지시하는 어떤 그 사물을 순차적으로 그려서 풍경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진단검사로 진단검사로 많이 활용되고 사전 사후 검사로 유용한 것은 집, 나무, 사람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술치료에 대한 학습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음악치료, 독서치료, 놀이치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수정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